예,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고학자 박민수입니다. 이번 강의 때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람세스 3세의 시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이집트 문명이 몰락을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몰락의 과정 가운데 이 람세스 3세라는 인물은 일종의 최후의 불꽃이 되었죠. 그리고 람세스 3세 시대의 집권 후반기가 되면 또 아주 재미있는 혹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유적의 사진은 그 데이르 엘 메디나라고 하는 일종의 마을 유적이에요. 이집트 신왕국 시대 때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던 장인들 혹은 예술가들,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입니다. 단순한 어떤 그냥 예술가나 장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파라오의 무덤을 만든 위치, 무덤의 구조 이런 것들은 극비사항이었죠. 국가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을 규모도 상당해서 그 마을이 제일 커졌을 때는 한 70여 채의 주택이 있던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대략 400~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람세스 3세의 치세 후반부가 되면 이 마을에 살던 장인들,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파업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계 최초의 파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죠. 한번 그 문서의 일부를 읽어보죠. 29년, 이것은 람세스 3세의 그러니까 제위 29년이라는 뜻입니다. 페레티 두 번째 달, 10번째 날, 오늘 장인들이 5개의 감시탑을 지났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을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통제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변에 초소가 있었겠죠. 그 감시탑은 초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굶주리고 있어. 벌써 이번 달 급여일이 18일이나 지났소 라고 이야기한 뒤 파업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급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메네케페르라 신전의 뒤편에 앉았다. 메네케페르라는 투트모스 3세입니다. 투트모스 3세의 즉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며 신전에서 잠을 잤다. 사실 매우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고대 이집트적인 맥락에서 신전이라는 곳은 평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을 그냥 뚫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신전에서 하루를 보내며 신전에서 잠을 잤다. 그러니까 밤샘 시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어떤 그 모습을 이제 연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파업은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록 중간에 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급여도 받고 또 심지어는 총리가 직접 서신을 보내서 이 시위대를 진정시킵니다. 내가 신경 쓸 테니 진정하시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파업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람세스 3세는 분명히 그 위대한 파라오였지만 이 사람이 이제 집권 후반부로 오면서 이집트가 점차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람세스 3세 이후로 계속해서 람세스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8명이나 되는 람세스가 그 뒤에 왕위에 오르죠. 그러니까 람세스 11세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왕조 그리고 그 람세스 1세와 2세가 있었던 19왕조를 포함해서 람세스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총 11명의 람세스가 있었던 시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문화적으로 유사한 그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그 이십왕조 말 람세스 11세 시대가 되면 파라오의 권력은 그 카르낙 신전, 그러니까 아멘 신앙을 그 아멘 신을 이제 섬기던 그 아멘 신관 집단보다도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상황이 일어나요. 뭐 21왕조, 22왕조, 23왕조, 24왕조가 그 연이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왕조들은 병립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기의 연표는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제3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제3중간기는 분명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여전히 부유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그 황금 마스크는 이제 푸스센네스 1세라고 하는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입니다. 21왕조 시대의 파라오이고요. 이 파라오의 시절은 그러니까 21왕조는 이 당시 이집트 전체를 다 통제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지역, 그러니까 하이집트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던 왕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완전한 황금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그러니까 제3중간기의 이집트는 분명히 그 이전 시대와 비교했을 때 힘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시대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강대국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파라오, 그러니까 세숑크 1세가 행했던 해외 원정 기록을 보면 그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세숑크 1세는 22왕조의 파라오였습니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파라오입니다. 구약성서 열왕기상 혹은 역대하 같은 곳의 기록을 보면 이제 시삭이라고 되어 있는 파라오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침공한 파라오입니다. 바로 그 파라오죠. 성경 바깥의 사료에서 최초로 교차 검증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이집트 쪽 기록에서도 확인된다는 얘기예요. 그 열왕기상의 기록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야훼의 전과 왕국의 모든 보물을 샅샅이 뒤져 모두 가져갔다. 이스라엘에 와서 약탈했다는 얘기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리고 그와 같은 거의 같은 내용의 기록이 이집트적인 입장에서 이집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황금 마스크는 세숑크 2세의 황금 마스크인데 뭐 여전히 굉장히 이제 이집트가 부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에서 소장 중에 있고요. 오소르쿤 2세의 삼존상인데 바로 이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에서 보면 상당히 후대에 만들어진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하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또 이제 어떤 이집트의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죠. 제3중간기는 이집트 내부에서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 혼란기를 끝낸 정치 세력이 바로 25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25왕조는 누비아 출신의 파라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비아는 전통적으로 이집트의 속국 혹은 식민지였습니다. 이집트 역사 내내,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탄생한 기원전 3100년 정도 이후로 이 시기까지 2000년 넘게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집트에 의해서 핍박받던 세력이었죠. 이집트가 강성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같은 그 통일 왕조 시절에는 거의 식민지나 속국처럼 주눅들어 있다가 이집트가 분열되면 나름의 독자적인 왕국을 세우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5왕조 시대가 되면 역으로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집트가 재통일되게 되죠. 이 왕조의 파라오들은 누비아인입니다. 그리고 누비아인은 일반적인 의미로 흑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파라오를 묘사한 작품들을 보면 약간 그 생김새가 그 토착 이집트 파라오들과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센카 메니스켄이라고 하는 이 누비아 왕조의 파라오 샤부티인데 한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이집트실에서 전시 중인 유물입니다. 기원전 한 640년, 640년에서 620년경에 그 이제 누비아를 통치했던 그 누비아 왕이죠. 타르카라고 하는 파라오인데 이 25왕조, 그러니까 25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했던 시기의 그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역시 생김새가 뭐 잘 확인은 안 되시겠지만 조금 그 토착 이집트인들이랑 조금 생김새가 다릅니다. 이 타르카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5왕조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약 100년 정도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 이제 아프리카 출신의 이제 흑인 파라오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누비아 세력, 그러니까 이제 누비아의 이집트 통치를 끝장낸 세력은 아시리아입니다. 대략 기원전 656년경에 아시리아는 이집트를 정복하는데 이때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던 누비아 세력을 원래 누비아 왕조의 본거지였던 누비아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이집트에 토착 이집트인을 파라오로 세워서 일종의 괴뢰 정권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26왕조입니다. 26왕조는 약 한 80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를 26왕조부터 이집트 문명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의 시기를 이제 말기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이집트는 분명히 통일은 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근동 전체에서 실력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몰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26왕조의 통치 역시 외래 세력에 의해서 끝장납니다. 그 세력이 바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이집트 정복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패배하죠. 대략 기원전 525년경의 일이고 그때 페르시아와 이집트 26왕조 사이에 있었던 전투를 펠루시움 전투라고 합니다. 펠루시움은 이제 그 전투가 벌어졌던 그 이집트 삼각주의 그 입구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19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페르시아 왕이 서 있고 그 앞에 이집트 파라오가 거의 반쯤 무릎 꿇은 자세로 다소곳하게 손을 모으고 앉아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이제 캄비세스 2세고 이집트 왕은 푸삼티크 3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그 페르시아 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제 묘사인데 그 캄비세스고 푸삼티크죠. 그리고 이집트인 포로들을 이렇게 목을 묶어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푸삼티크 3세는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수사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부터 이제 이집트는 정말 그 일종의 동네북처럼 여러 제국들의 침략을 받는 신세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1차 통치기는 그 기원전 405년 그 다리우스 2세의 사막을 계기로 또 좀 끝이 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집트 토착 세력이 왕조를 세워서 이제 이집트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8, 29, 30 왕조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요 넥타네보 2세는 토착 이집트 파라오들 가운데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그러니까 30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다시 한번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343년의 일이고 그때의 페르시아 왕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가 이제 그려져 있는 그 동전 주화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는 페르시아 왕이 파라오로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현 양식은 이제 페르시아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의복 자체가 이제 페르시아적인 스타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쓰고 있는 관을 한번 봐주세요. 그 통일 이집트의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적관과 백관을 합쳐놓은 통일 이집트의 왕관이고 또 이제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들을 보시면 연꽃과 파피루스죠. 연꽃은 상이집트를 상징하고 파피루스는 하이집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화는 페르시아 왕이 이집트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두 번째로 이집트를 정복한 것이 이제 기원전 343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이집트 통치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죠.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동방 원정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의 그 가장 큰 어떤 걸림돌이 되었던 세력이 바로 페르시아였죠. 예, 이 모자이크 벽화는 그 이수스 회전을 그리고 있는 벽화입니다. 이 이수스 회전은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가 맞붙은 전투인데 이때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에게 크게 승리합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일종의 압제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패퇴시킨 알렉산드로스를 일종의 해방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에서 파라오로 그려집니다. 전형적인 파라오의 모습이죠. 이 파라오의 그 청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형적인 파라오가 입는 그 퀼트, 이제 신디트라고 하는 이제 파라오의 의복을 갖추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알렉산드로스가 실제로 이런 의복을 갖췄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건 이집트인들의 그 마음 속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파라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를 정복한 것이 이제 기원전 332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이집트에서는 이제 그리스 계통의 파라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를 완전하게 패퇴시키고 그 헬레니즘 제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기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제국은 금세 와해되고 몇 개의 이제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때 이집트를 장악한 사람이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친구이자 부하이자 또 일설에 의하면 배다른 형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파라오가 됐지만 이집트에서는 여전히 고대 이집트 문화가 계속해서 재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파라오들 역시도 전통적인 이집트 방식으로, 전통적인 이집트의 파라오의 모습으로 그려주죠.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파라오의 모습이죠. 그 오시리스와 이시스한테 제물을 바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이집트에서는 무엇인가 그리스 양식과 이집트 양식이 이렇게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그 문화적 양상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파라오인데 이 사람의 신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표현은 이집트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이 취하고 있는 포즈 역시도 이집트 스타일이죠. 두 팔을 몸에 붙이고 왼발을 앞으로 내딛고 있는 모습은 전형적인 이집트 양식인데 얼굴은 분명히 그리스 스타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이 관 앞쪽에는 약간 곱슬머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리스인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 이후로 이어져 내려오던 그리스 왕조도 이제 종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파라오가 아마 다들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이 동전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전형적인 그리스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 역시도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스타일로 그려졌죠. 클레오파트라와 그리고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그 카이사르, 로마의 유력자였던 카이사르 사이에서 태어난 프톨레마이오스 15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과 이집트를 공동 통치했는데 그때의 모습을 그려놓은 부조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싶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 최강 대국은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출신의 유력자였던 카이사르나 안토니우스 같은 인물들과 일종의 연합을 형성해서 무엇인가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이제 먼저 떠나고 이후에 로마에서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안토니우스와는 심지어 결혼까지 해서 실제 연합군을 형성을 했는데 이 연합군이 결과적으로는 로마에게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악티움 해전이죠. 17세기의 그림입니다. 뭐 바로크 스타일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실제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당시의 느낌만큼은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리스 해안가인 그 악티움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이 해전에서 이집트와 안토니우스 군의 연합 세력은 로마 군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클레오파트라 역시도 이 전투 직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사망한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건 기원전 30년 무렵에는 분명히 사망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집트는 더 이상 독립된 왕조로서 남아있지 못하고 로마 제국의 일부로 편입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집트가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을지라도 문화적으로는 독립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미 이 당시에도 이집트는 3000년 동안 지속된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스타일과 이집트 스타일이 융합된 문화적인 양상도 또 나타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이집트 신 아누비스가 로마 스타일 복장을 입고 있는 석상입니다. 대략 한 서기 1, 2세기경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바티칸 박물관에서 소장 중에 있고요. 이런 신상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역시 한 서기 1, 2세기경의 작품인데 제우스 아멘이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최고신으로 숭배되던 제우스와 이집트에서 최고신으로 숭배되던 아멘을 합쳐놓은 모습이죠. 얼굴은 분명히 제우스입니다. 아마 낯이 좀 익으실 거예요. 근데 이 신이 순양의 뿔을 달고 있습니다. 순양은 아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런 방식으로 이집트 문화와 로마 문화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융합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로마군의 의복을 입고 있는 호루스도 있습니다. 매의 머리로 하고 있는 이제 이집트의 유명한 신이죠. 근데 호루스가 로마 군대의 복식을 하고 있죠. 역시 서기 1, 2세기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 역시도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로 그려집니다. 로마 황제인 트라이누스입니다. 서기 98년에서 17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인데 이집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하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는 파라오로 그려지죠. 이와 같은 이집트 문화, 고대 이집트 문화의 재생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 영토가 됐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던 그 문화적 재생산에 종말을 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의미의 고대 이집트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죠. 대략 한 서기 391년에 일어나는데 이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의 국교화가 추진됩니다. 당시의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1세입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 오례를 금지시킵니다. 당연히 이집트도 이 테오도시우스의 그 정책의 어떤 대상이 되었죠. 이 당시에도 이집트에서는 여전히 그 고대 이집트 신전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의 칙령으로 인하여 신전들이 모두 다 폐쇄당하게 된 거죠. 이집트 신전은 이집트 문화를 재생산하는 주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신전이 폐쇄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문화가 재생산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집트 문명은 완전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기독교에 의해서 종말을 맞이했다는 말도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집트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유적지들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활용이 되죠. 고대 이집트 신전이 교회로 활용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신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기독교 스타일의 성화가 그려지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완전한 최후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죠. 예, 제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